네, 이번에 이제 인배치와 개의 심장 초음파를 이제 기초부터 실전까지, 실전 응용까지 한 번에 하는 시리즈를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개의 심장 초음파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심장 초음파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아주 간단하게라도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개의 심장 초음파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질병이 있죠. 그거는 이제 캐나인 믹소마터스 마이트럴 밸브 디지즈 MMVD라는 약자를 쓰는 이 질병인데요. 이 MMVD라고 하는 질환은 이 밸브가 커지고 그리고 두꺼워지고 그러면서 이 밸브에 아기가 잘 안 맞게 되면서 이 생겨난 틈으로 이제 혈액이 역류해서 점점 레프트 벤트리클의 볼륨 오버로드, 그 레프트 에이트리움의 볼륨 오버로드가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MMVD는 밸브의 모양의 변형만을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밸브를 잡고 있는 코다 텐진의 변형이나 끊어짐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밸브를 잡고 있는 코다 텐진에는 밸브의 끝을 잡고 있는 이제 퍼스트 텐던이 있고, 그 다음에 밸브의 중간 정도를 잡고 있는 세컨드 텐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밸브의 끝부분을 잡고 있는 서드 텐던이 있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죠. 근데 보통 코다 텐진의 럽처라고 할 때는 이 퍼스트 텐던이나 세컨드 텐던의 럽처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텐던이 끊어졌을 때 잡고 있던 부위가 뒤로 밀려날 때 LV가 수축해서 혈액을 몸의 전신으로 이제 밀어낼 때 이 판막에도 힘을 받게 되거든요. 힘을 주게 되는데 그때 이 코다 텐디네가 밸브가 완전히 LA 쪽으로 뒤집히는 걸 막아주게 되는데 근데 이 코다 텐디네가 끊어지게 되면 이 밸브가 그런 힘을 충분히 다 감당하지 못해서 뒤로 젖혀지면서 이 사이에 틈이 발생해서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이제 MMVD나 코다 텐딘의 럽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스몰 브리드 독에서 특히 나이가 많은 그런 개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좀 특징적으로 품종 특이적으로 이러한 MMVD라는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품종, 그 다음에 코다 텐딘의 럽처가 많이 발생하는 품종에는 카발리의 킹 찰스 파니엘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러한 품종을 키우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품종을 키우는 보호자를 만나시게 된다면 항상 꼭 청진을 하시는 그런 버릇을 들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코다 텐딘의 럽처가 이제 생기는 그런 품종들의 시그널먼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 논문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은 성별상으로는 메일이, 수컷이 좀 더 많게 그렇게 확인이 되었고요. 나이상으로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보다는 많은 아이들에서 코다 텐딘의 럽처가 더 많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코다 텐딘의 럽처라는 질환이 어큐트한 이제 펄모너리 이데마를 유발을 하니까 이거는 이제 어큐트 디지즈니까 뭐 나이가 어린 애들에서 더 많을 수도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코다 텐딘의 럽처라는 게 갑자기 끊어진다라는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MMVD와 같은 그런 질환을 겪어오면서 코다 텐딘회가 점점 변성을 겪고 약해지면서 나이가 들어서 점점 그렇게 만성적으로 변화가 되다가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끊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이러한 밸브 변형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던 나이가 많은 그런 환자들에서 더 많다라고 생각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품종들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푸들이 34.2%, 카발리엘 킹찰스 파니엘이 뭐 9.6%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100%다 신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도 서울에서 내원하는 품종과 지방에서 내원하는 품종이 다르고 같은 지역에서도 이제 중심지에서 또 키우는 품종과 외곽에서 키우는 품종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지역에 있는 병원이 어느 그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품종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논문에는 푸들이 34.2%라고 했지만 내 병원에는 말티즈가 거의 90%야 라면은 말티즈 MMVD가 거의 50% 이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품종을 그냥 참고는 하시되 100% 신뢰하실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개에서 생기는 심장병은 좌측 심장병이고 좌측 심장병은 문제가 됐을 때 폐수종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폐수종은 보통 호흡곤란이라는 임상 증상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예,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심장병은 호흡곤란으로 내원을 하게 되는데 이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내원을 했을 때 내가 보자마자 얘는 심장병이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눈만 보고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검사들을 호흡곤란에 준해서 검사들을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룰아웃해서 그렇게 해서 이 환자의 이 호흡곤란의 원인이 심장병이다라는 걸 유추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호흡곤란 환자가 병원에 처음 내원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 환자가 응급이 아니라면 히스토리 테이킹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할 테지만 만약에 이제 이 환자가 응급으로 내원을 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히스토리 테이킹을 할 만한 시간도 없겠죠. 그냥 보호자가 얘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얘가 갑자기 호흡이 이상해요. 이러한 간단한 히스토리만 이야기를 하고 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수의사들은 보통 그 상황에서 이제 보자마자 환자의 상태를 보자마자 환자를 안고 안으로 뛰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청진 같은 것을 하거나 산소를 주거나 그런 것을 할 겁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런 호흡곤란 환자에서 반드시 산소를 이제 먼저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산소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안정화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폐초음파나 뭐 다른 시술을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 환자가 이제 산소를 줘도 정말 이제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산소를 주고 있는 채로 검사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환자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저희가 흔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폐에 폐하가 하얗게 보이는, 폐하의 오페서티가 증가돼 보이는 폐수종 소견들을 흔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환자들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기가 엑스레이실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제 마취기 있는 바로 앞에서 산소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얘가 뭐 당장 의식도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휴대용 초음파나 아니면 이동용 초음파를 그러한 곳으로 이제 좀 이동을 해 가셔서 이 폐 쪽에서 이 흉벽 쪽에서 물을 묻히시고 젤을 바른 다음에 폐를 보시면 이제 폐하가 정상인 경우에는 이 흉벽에 이렇게 평행하게 선이 나오는 허상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한 허상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세로줄로 하얀 줄이 떨어지는 그러한 비정상 소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견을 보시게 된다면 이거는 폐에 무조건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폐수종일 수도 있고 폐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폐의 초음파를 봤을 때 이 흉벽에 평행한 이러한 허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줄로 떨어지는 그런 하얀 줄의 음영이 보인다고 하면 이건 폐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일단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아이의 이제 호흡곤란의 원인이 다른 뭐 상복기나 그러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폐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검사들을 했을 때 폐에 확실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청진을 했는데 머머도 굉장히 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시민성 폐수종을 많이 의심을 하고 응급처치를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응급처치를 해서 개선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이제 자세한 그런 검사들을 심장 초음파나 이러한 검사들을 그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되겠지요. 네, 개에서 주로 이제 생기는 심장병이 MMVD라는 심장병인데요. 이 MMVD라는 심장병을 치료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이 심장병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치료가 또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심장병의 스테이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A 단계는 심장병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심장병이 잘 걸릴 수 있는 품종들을 A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B1 단계는 심장병이 있는 상태입니다. B1과 2, C, D 뭐 다 심장병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B 단계는 임상 증상이 없는 상태를 B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B 단계도 B1과 2로 나뉘는데, B1 단계는 임상 증상이 없으면서 심장병은 있습니다. 심장병이 있어서 청진을 하면 머머가 들려요. 머머가 들리는데 심장의 변형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없는 상태라는 건 변형이 없을 수도 있고 미약한 변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2 단계라고 하는 것은 심장병이 있으면서 역시 임상 증상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머머는 들리겠죠. 머머는 들리고 심장은 누가 봐도 확연하게 커져 있는 상태를 이제 B2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C 단계는 여기서부터 이제 임상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C 단계를 다시 CA랑 CC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CA 단계라고 하는 것은 심장병이 있으면서 임상 증상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임상 증상이 병원에 내원해야 될 정도로 이제 응급한 경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역시 머머도 들리고 심장도 커져 있고 그리고 호흡곤란도 있다. 예, 그런 상태를 이제 C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CA 단계의 환자가 병원에서 잘 처치를 받고 나서 집으로 경구약 처방을 받으면서 그렇게 통원 치료를 하고 있을 때는 CC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악화가 되고 약도 계속 올리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다가 더 이상 일반적인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D단계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D단계에서 병원에 바로 내원해야 하는 단계가 DA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DA 단계에서도 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호스피스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건 이제 DC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보통 이 D단계까지 간 아이들은 약물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약물, 뭐 디곡신이나 뭐 다른 이제 뭐 동맥 확장제나 이런 약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심장 판막 수술을 하기도 하죠. 네, 이 D단계에서요. 물론 이제 그 심장 판막 수술도 그 이전 단계에서도 하면 할수록 더 예후가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은 심장병의 단계에서 심장 판막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D단계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판막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A, B, C, D 단계에서 이제 B1과 B2 단계를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B1 단계가 심장의 이제 종대가 미약하게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B2 단계랑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B2 단계를 이제 진단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요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먼저 이제 머머가 그레이드 3 이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고 VHS는 10.5 이상, 그리고 뭐 VRAS는 2.3보다 커야 되고 심장 초음파 상에서는 라이트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에서 LA 대 AO 레이시오가 1.6 이상이어야 되며, 그 다음에 LVIDDN이라는 그 측정치가 있는데요. 이 수치가 1.7 이상이면 저희가 B2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LVIDDN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심장 초음파를 이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볼 수 없는 경우에 엑스레이만으로 저희가 판독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VHS가 11.5보다 크거나 또는 각 품종별로 레퍼런스 레인지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각 품종별 레퍼런스 레인지보다 그 VHS 값이 더 클 때, 그리고 이 VHS 값의 레퍼런스 레인지는 잘 모르지만 과거에 쟀었던 VHS 값보다 6개월 이내에 0.5 이상 커졌을 때, 그리고 VRAS가 뭐 3 이상일 때는 저희가 심장 초음파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테이지 B2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VHS는 그러면 어떻게 재느냐? 그 사람마다 재는 방법이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요즘 그 재실 때 보면 조금씩 다르실 수 있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재는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카리나 부위의 벤트럴 부분에서 에이펙스까지 선을 긋고요. 이 선에 90도로 뉘어진 수직인 선을 긋는데, 이 선을 그으실 때 심장의 가장 넓은 부분을 긋게 되는데, 그 부위가 대부분 어느 부위가 되냐면요, 카우달 베나 카바의 벤트럴 마진하고요, 심장의 코달 마진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네, 이렇게 선을 그으신 다음에 이 선에 해당하는 길이 있죠. 이 선에 해당하는 길이를 이 네 번째 흉추의 시작점에서부터 그으세요. 그렇게 그었을 때 이게 흉추 몇 개에 해당하는가를 개수를 세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수직으로 그렸던 이 선이 있죠. 이 선에 대한 이 길이에 해당하는 그러한 또 부분을 이 T4 네 번째 흉추에서부터 또 똑같은 길이를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이게 척추 몇 개에 해당하는지를 세세요. 그러면 첫 번째 셌었던 척추의 개수랑 두 번째 셌었던 척추의 개수를 더하면 이 VHS가 나옵니다. 이 VHS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보통 정상은 10.5 이하인데 이게 품종마다 굉장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품종 특이적인 그런 VHS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 수치보다 크다고 하면은 이 환자는 B2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러한 품종 특이적인 조건이 우리 병원엔 없다. 그냥 얘가 확실히 심장이 커졌을 때만 알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VHS가 11.5보다 크다면 대부분의 품종에서는 이 환자의 심장이 커져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환자가, 내가 이 환자의 정상 VHS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분명 쟀을 때는 VHS가 10이었는데 얘가 6개월이 안 됐는데 지금 VHS가 11이 됐다. 그렇게 보이는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는 심장병에 의해서 심장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B2 단계 이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VRAS를 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VRAS는 이 카리나의 코오도 벤트랄 마진에서 이 LA의 코오달 마진, LA의 코오달 마진, 그 다음 카우달 베나카바의 이 노잘 마진에 이 겹치는 부위까지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길이를 재시고요. 이 길이를 가지고 다시 네 번째 흉추에서 척추 몇 개에 해당하는가를 세시면 됩니다. 이 똑같은 길이를 이 척추에서 그리시고 이 길이가 척추 몇 개에 해당하는가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게 척추 3개 이상에 해당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환자의 LA가 누가 봐도 눈에 띄게 확연하게 커져 있다. 스테이지 B2 이상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장 초음파 상에서는 LA 대 AO 레이시오가 1.6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라이트 파라스터널 쇼덱시스 뷰에서 이 LA 대 AO 레이시오를 재게 되는데, 이 LA 대 AO를 이제 재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B2 단계를 진단을 할 때 저희가 이용하는 기준들이 어떤 방법으로 재서 보통 진단이 되는가,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LA랑 이제 에올타를 이렇게 측정을 하셔가지고 이 비율이 1.6보다 크게 된다면 이 환자는 B2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좀 하나 주의하실 게 있는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에서 LA 대 AO 레이시오를 재는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얼리 다이아스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ECG 상에서의 시기입니다. ECG 상에서의 시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간단하게 ECG를 안 보고 유출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에올틱 밸브의 벤치마크 있죠? 이 벤치마크가 안 보였다가 딱 보이자마자 한 프레임 정도 뒤, 뭐 요 정도 시기가 보통 얼리 다이아스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LA 대 AO를 재시는 건 이 시기에 재라고 심장 초음파를 보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 LA라는 구조는요 그냥 있는 구조가 아니라 수축도 하고 이완도 계속합니다. 수축 이완을 계속 하는데, 그럼 수축을 했을 때 저희가 재면 어떨까요?
길이가 줄어들어 있겠죠. 이완을 했을 때는 커져 있겠죠. 근데 저희가 주로 필요한 거는 이완을 했을 때의 크기입니다. 네, 그 시기가 보통 얼리 다이아스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LA 대 AO를 꼭 이 시기에 재는 걸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러한 시기를 잘 안 재시게 된다면 재는 사람마다 수치가 엄청나게 다르고요. 같은 사람이 잰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가 계속 들쭉날쭉해서 어떨 때는 악화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뭐 개선된 것 같아요. 이러한 말이 계속 번복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서 측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스테이지 B2 단계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LVIDDN 1.7 이상일 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LVIDDN은 어떻게 나온 수치냐면 심장이 이완을 했을 때 이 내강의 챔버의 다이아미터 있죠? 네, 이 길이를 센티미터라는 단위로 놓고 네, 이것을 얘의 체중의 0.294 제곱한 것으로 나눠주면 LVIDDN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수치가 이제 1.7이 표준이에요. 네, 1.7을 넘어서면 이 환자의 LV가 확장이 되어 있다.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LV의 챔버 사이즈를 재는 거는 라이트 파라스터널 롱액시스 5 챔버에서도 잴 수가 있고요. 라이트 파라스터널 트랜스버스 뷰, 숏액시스 뷰에서도 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에서는 보통 이 밸브의 팁하고 파필러리 머슬 사이에 있는 코다 텐딘의 레벨에서 많이 측정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하셔도 무방해요. 근데 숏액시스에서 이제 초심자가 하시기에는 숏액시스가 잡기가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숏액시스에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5 챔버도 가능하다면 네, 이 방법으로도 양쪽 두 개에서 동시에 측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숏액시스에서 측정을 하실 때는 꼭 LV가 정원으로 보일 때만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세로로 길게 보일 때는 과대평가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세로로 길게 보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 심장을 이렇게 수직으로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자르거나 이렇게 잘라서 볼 때, 그렇게 잘라서 볼 때가 보통 세로로 길어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가로로 길어지게 보일 때도 있어요. 네, 가로로 길어지게 보일 때는 내가 심장 프로브를 놓는 그런 방향이 이제 그 회전 각도가 좀 이제 많이 틀어져 있거나 그럴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나는 이제 이렇게 LVIDDN을 구하는 공식이 너무 복잡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이 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 표에서 이 체중별로 이 환자가 가져야 하는 정상 기준의 그 챔버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kg의 환자라고 한다면 이 챔버 사이즈가 1.7cm 이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1.7을 넘어가면 스테이지 B2로 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5kg을 가진 환자라면 이 내강에 있는 챔버 사이즈가 2.7 이내여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2.7보다 커지면 스테이지 B2 단계 이상이다. 그렇게 판단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러한 공식을 구하는 게 너무 복잡하다. 그러시면 그냥 이 표를 하나 붙여놓고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러한 공식을 엑셀에다가 그냥 아예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계속해서 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LVIDDN을 직접 구해서 쓰시는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이 심장 초음파를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이제 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뷰에서 뭘 재야 되고 어떤 걸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심장 초음파를 볼 때 기본적으로 어떤 뷰들을 봐야 되는가 그것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장 초음파를 보기 전에 털을 이제 미시는 분들도 있고 털을 밀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말티즈나 요크셔 테리어나 털이 좀 얇은 아이들은 털을 밀지 않고 보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물을 충분히 뿌리시고 그다음에 젤을 바르신 다음에 보면은 저희가 초음파를 보는데 그렇게 방해를 받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미니핀이나 닥스훈트나 털이 빳빳하고 또는 빽빽한 그런 환자들, 특히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 네, 그런 경우에 털을 밀지 않고 보게 될 경우에는 털 사이에 있는 공기층이 초음파 빔이 투과하는 걸 방해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흉곽 내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환자들은 털을 꼭 밀고 보셔야 되고요. 털을 밀 때 저희가 주로 쓰는 윈도우는 네 번째, 개에서는 이제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고양이에서는 이제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오른쪽에서 이용을 할 때요. 그다음에 왼쪽에서 이용을 할 때는 보통 이제 그 에이피컬 뷰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간에 붙어 있는 마지막 갈비뼈, 예, 마지막 갈비뼈에서부터 이제 네 번째 립까지를 광범위하게 밀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만 이렇게 조금 밀고 왼쪽은 또 이렇게 길게 밀고 하면은 되게 보기 흉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왼쪽을 보는 뷰에 맞춰서 이 흉곽 털을 밀게 됩니다. 예, 보호자들도 이게 뭔가 대칭적으로 있어야 보기 좋고 이쁘다고 느끼시겠죠. 네, 그리고 심장 초음파를 보는 포지셔닝은 여기 보시면 이제 외측으로 눕혀서 보는 레터럴 리컨번시가 있어요. 옆으로 눕혀서 보고 있죠. 다 여기도 지금 옆으로 눕혀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보는 레터럴 리컨번시가 있고 이 레터럴 리컨번시를 볼 때도 이렇게 손을 아래에서 위로 넣어서 보는 그런 장비를 제작해서 이제 해외에서는 보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패드를 놓고 이제 심장 초음파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해봤는데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좀 많이 저는 불편했었어 가지고 그리고 이 저희가 초음파 베드를 이 심장 초음파용으로만 쓰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복부 초음파도 썼다가 하기 때문에 이 큰 판을 내렸다 올렸다 해야 되는 게 좀 불편해서 저는 이제 이러한 베드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이러한 패드를 잘 쓰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현재까지도 이러한 패드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레터럴 리컨번시로만 심장 초음파를 보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덩치가 큰 아이들 또는 응급 환자 뭐 이러한 아이들은 이렇게 세워놓은 채로도 심장 초음파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세워놓은 채로 심장 초음파를 보려면 심장의 구조를 이제 3차원적으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가능하실 수가 있고 또 많은 연습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뭐 여기에 큰 수술을 했거나 이 옆쪽에 큰 수술을 해가지고 옆으로 눕는 게 불가능하다. 뭐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워서 심장 초음파를 볼 수도 있습니다. 대형견도 마찬가지고요. 보정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응급 환자들 같은 경우, 호흡곤란을 가진 응급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팅 포지션 또는 스터널 리컨번시 포지션으로 그렇게 심장 초음파를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산소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를 안정화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심장 초음파를 간단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세, 여기 있는 이제 스탠딩 포지션이나 이렇게 시팅 포지션이나 스터널 리컨번시 포지션을 볼 때는 모든 심장 초음파 뷰를 다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환자의 지금 당장 호흡곤란의 원인이 심장의 원인이 맞느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보실 때가 많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심장 초음파를 볼 때 이 심장 초음파 프로브를 대는 윈도우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두 사진은 해부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환자를 레프트 레터럴 리컨번시로 눕힌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 흉곽을 보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거는 라이트 레터럴 리컨번시로 눕힌 상태에서 왼쪽 흉곽을 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은 폐예요. 여기는 다 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심장이 노출된 부분이에요. 근데 오른쪽 흉곽에서 보시면 이렇게 심장이 노출되는
카디악 너치라는 구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환자를 이렇게 라이트 레터럴 리컨버시로 눕혔을 때 심장 프로브를 이 라이트의 어느 쪽에다 대느냐 했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 주로 된다라고 하는 위치가 주로 이 위치가 되는 겁니다. 카디악 너치가 있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위치는 폐가 가리지 않기 때문에 가스가 가리지 않고 심장이 좀 잘 보이는 위치죠. 근데 이 위치를 항상 저희가 갈비뼈를 세서 확인을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환자가 같은 위치에 심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이 손을 이 스터넘 쪽 근처에서 어느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서 가장 이 심박이 잘 느껴지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가장 잘 느껴지는 부위에다가 심장 초음파 프로브를 대고서 보시면 심장을 좀 잘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일단 심장을 찾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뷰를 찾아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심장을 일단 찾고 거기에서 정상 뷰를 찾아가는 연습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심장 초음파를 볼 때 이제 윈도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요 부위가 저희가 라이트 레터럴 리컨버시로 눕혔을 때 아래에서 이제 위로 보게 됐을 때 라이트 파라스터널 윈도우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해부학적으로는 카디악 너치인데 저희가 심장 초음파를 볼 때 심장 초음파 뷰상에서 표현을 할 때 위치가 라이트 파라스터널이라는 위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갈비뼈의 맨 뒤쪽, 갈비뼈의 아예 바깥에서 간을 통해서 심장을 볼 때, 이렇게 심장을 볼 때는 그 서브 코스탈 뷰라고 합니다. 서브라는 말이 아래라는 뜻이잖아요. 코스탈은 갈비뼈고 갈비뼈의 아래에서 프로브를 대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를 레프트 레터럴 리컨버시로 눕혔을 때 스터넘의 바로 근처 옆에 이제 파라스터널 부위에서 또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의 초음파 뷰를 레프트 파라스터널 윈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심장 초음파를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면 라이트 파라스터널 뷰, 뭐 레프트 파라스터널 뷰, 서브 코스탈 뷰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위치가 이런 위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심장 초음파를 볼 수 있는 프로브는 여기에 이렇게 섹터 프로브가 있고요. 그리고 컨벡스 프로브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심장 초음파를 볼 때 컨벡스 프로브로도 많이 보긴 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섹터 프로브가 거의 모든 심장 초음파에서 달려 나오기 때문에 요즘엔 다 이 섹터 프로브로 심장 초음파를 보고 계시죠. 그리고 이 섹터 프로브의 특징은 다른 그 리니어 프로브보다 훨씬 프리퀀시가 낮아요. 프리퀀시가 낮아서 깊은 곳까지 뚫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장을 보면 심장이 굉장히 크게 돼 있죠. 크게 돼 있어가지고 어떤 환자들마다 이 심장의 크기가 뭐 5, 6cm가 될 수도 있고 10cm가 넘을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깊은 그런 곳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퀀시가 이제 낮은 그런 프로브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장 프로브는 이 그 갈비뼈 사이에 되는 부분이 굉장히 좁게 돼 있어요. 이 섹터 프로브는. 그 이유가 뭐냐면 갈비뼈의 사이에다가 대서 이 전체의 심장을 영상화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그 체표면에 대는 부위가 굉장히 좁게 되어 있고요. 이 좁게 된 그런 심장 초음파 프로브에서 빔이 나갈 때는 부채꼴 모양으로 굉장히 퍼져서 나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빔이 퍼져서 나가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돼 있어야 이러한 작은 틈으로, 갈비뼈 사이에 하나의 작은 틈으로 심장을 봐도 이렇게 넓게 심장 전체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좀 체중이 적게 나가는 아이들은 약간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체중이 점점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이 프로브의 프리퀀시가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대형견,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40kg를 넘어가는 대형견은 거의 없죠.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20kg만 넘어도 대형견 취급을 많이 받게 되긴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대형견을 볼 때는 저희가 프리퀀시를 더 낮춰서 보거나 더 낮은 프로브를 보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이처럼, 그리고 특히 뭐 애기 고양이 뭐 이런 아이들을 볼 때는 프리퀀시가 좀 높은 프로브를 이용을 하셔야 심장을 해상도가 좀 더 좋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심장 초음파를 볼 때 이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라이트 파라스터널 뷰, 뭐 이러한 심장 초음파를 볼 때 심장이 보통 누워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누워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위치도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워 있을 때, 심장이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이 왼쪽에는 에이펙스를 두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허트 베이스를 두자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에이펙스를 두고 여기에 허트 베이스를 두면 이게 판독하는 사람마다 굉장히 혼동이 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뷰를 이렇게 통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심장이 옆으로 누워 있는데 이쪽에 심방이 있는 것 같고 이쪽에 심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 심장 프로브를 거꾸로 잡았구나 하고서 다시 되돌려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이제 리퍼런스 마커라고 합니다. 리퍼런스 마커라고 하는데, 리퍼런스 마커가 이 화면에도 있지만 심장 초음파 프로브에도 달려 있어요. 이 리퍼런스 마커가 있는 부위가 화면에 이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퍼런스가 마커가 달려있는 이 부분 쪽으로 허트 베이스를 위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쪽으로 에이펙스를 위치하도록 본다라는 것이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이게 여기가 베이스고 여기가 에이펙스면 내가 프로브를 그냥 180도 뒤집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가운데 사진은 이제 쇼덱시스 뷰인데요. 이 쇼덱시스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쇼덱시스를 볼 때도 저희가 이 오리엔테이션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펄모너리 아터리는 오른쪽으로 나오게 보자. 그리고 이 왼쪽으로는 라이트 에이트리움이나 레프트 에이트리움이 나오게 두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뒤집혀져 있다면 또 반대로 돌리셔서 보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에이피컬 뷰를 볼 때 LV랑 LA는 화면의 오른쪽에 나오게, 리퍼런스 마커가 있는 쪽으로 나오게 둡니다. 그리고 RA랑 RV는 그 반대쪽에 두게 돼요. 만약에 이 두 개가 바뀌면 저희가 원래는 이 오른쪽을 LA랑 LV로 보자고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이 좌우가 바뀌게 되면 저희가 판독을 할 때 이상하다, 자심이 작아졌나, 우심이 커졌나, 이렇게 잘못 오인해서 오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퍼런스 마커가 잘못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이피컬 뷰를 볼 때는 이 부분이 에이펙스, 여기가 베이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이 리퍼런스 마커가 있는 쪽이 LA랑 LV, 그 반대쪽이 RA랑 RV다. 항상 심장 초음파는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으로 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심장 초음파를 보실 때 사용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2D 이미지. 이 2D 이미지는 뭐냐면 그냥 저희가 심장 초음파를 보는 이러한 평면상의 이미지를 2D 이미지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펄스 웨이브 도플러랑 컨티뉴어스 도플러, 컬러 도플러, 티슈 도플러와 같은 도플러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펄스 웨이브 도플러는 그 원리를 설명하자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펄스 웨이브 도플러는 내가 이러한 커서를 위치를 시켰을 때 이 커서에 해당하는 속도만을 디텍션을 해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컨티뉴어스 도플러는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속도를 측정을 해내게 돼요. 내가 원하는 부위만의 속도를 잴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의 속도, 여기의 속도, 여기의 속도, 여기의 속도도 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혈류가 흐르는 속도를 측정을 할 때 이 두 개의 사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일단 펄스 웨이브 도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 밸브가 열렸을 때, 이 밸브의 TV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주로 LA에서 LV로 들어오는 혈류, RA에서 RV로 들어오는 혈류 또는 이 LV에서 에올타로 나가는 혈류, 이러한 정상 혈류들을 측정을 할 때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 혈류들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 또 펄스 웨이브 도플러로 잘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펄스 웨이브 도플러는 빠른 속도는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느린 속도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컨티뉴어스 도플러는 빠른 속도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펄스 웨이브 도플러는 내가 지정한 위치에서만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빠른 속도는 구할 수가 없다. 보통 정상적인 속도를 측정할 때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컨티뉴어스 도플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정한 위치만의 속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커서를 위치하고 있는 모든 선상의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통 측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기억을 하시게 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컨티뉴어스 도플러는 상대적으로 펄스 웨이브 도플러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도 측정을 할 수가 있다. 보통 이 속도가 빠른 그런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LV에서 LA로 역류하는 그런 리거스턴트 플로우, 그 다음에 폐고혈압이 있을 때 RV에서 RA로 역류하는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의 리거스턴트 플로우, 그러한 것들이 속도가 빠르고 또 그리고 그 폴모닉 스테노시스나 에올틱 스테노시스나 이러한 그 대동맥이 좁아지거나 폐동맥이 좁아지거나 그러한 질환이 있을 때 그 좁아진 틈으로 빠른 혈류의 속도가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컨티뉴어스 도플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는 속도를 이렇게 그래프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 밑에 이제 컬러 도플러 있죠. 컬러 도플러는 이러한 그래프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화면상의 색깔로 속도를 나타냅니다. 여기 여기 레퍼런스 컬러가 없는데 이 컬러 도플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준점이 여기라고 한다면 0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프로브 쪽으로 움직이는 혈류가 감지가 되면 뭐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주고 프로브에서 먼 쪽으로 움직이는 혈류가 감지가 된다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래서 혈류의 주로 방향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능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컬러를 그냥 블루, 레드라고 놓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다양한 뭐 블루, 뭐 그린, 옐로우, 뭐 레드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타내서 속도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것은 이제 설정하시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컬러 도플러도 이 챔버 사이에서의 혈류의 그런 흐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것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티슈 도플러는 혈류의 흐름을 재는 게 아니라 조직의 움직이는 속도를 재는 도플러입니다. 이러한 이제 티슈 도플러 기능이 있는 병원도 있고 없는 병원도 있고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그런 병원에서 티슈 도플러가 있는 그러한 그 초음파를 이용을 많이 하시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티슈 도플러가 없는 병원 같은 경우라면 이 티슈 도플러의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심장병을 진단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티슈 도플러가 하는 일은 좀 더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다. 근데 크리티컬한 그런 진단의 효과가 있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티슈 도플러는 이 조직의 속도를 재는 도플러인데 이 오른쪽 사진이 티슈 도플러의 사진입니다. 이 똑같은 에이피컬 포챔버에서 여기가 이제 septum이고요. 여기가 이제 프리월인데 이 septum에서 이 애뉴러스가 있는 위치 있죠. 애뉴러스가 있는 위치에다가 커서를 위치를 시키셔서 이 컬러를 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PW 도플러를 한 번 더 누르는 그런 방법으로 보통 티슈 도플러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티슈 도플러 기능을.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애뉴러스가 심장이 뛰고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을 함에 따라서 위쪽으로 움직였다가 아래쪽으로 움직였다가 하는데 이 움직이는 속도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네, 이게 티슈 도플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티슈 도플러를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수치들을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러 도플러는 이렇게 새는 방향을 알 수가 있고 역류 같은 것도 측정을 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2D 이미지에서 2D 이미지는 이제 이런 걸 2D 이미지라고 했었죠. 평면상에서 그냥 심장이 움직이는 이미지가 2D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모션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M 모드라고 하는데요. 이 모션 모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2D 이미지에서 심장이 뛰고 있을 때 여기에 커서를 이렇게 위치를 시키시면 커서가 있는 선을 따라서 심장을 잘라서 이 지점에서의 움직이는 그런 모양들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줍니다. 내가 커서를 이렇게 위치시켰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심장이 막 이렇게 뛰면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움직임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 주는 게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요것을 이제 모션 모드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눈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심근의 움직임을 볼 때도 도움이 되고 챔버에 이완했을 때랑 수축했을 때 용적을 정확하게 잴 때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이 M 모드에서 심장이 확장이 돼 있을 때가 이완기고 이렇게 가운데가 좁아져 있을 때가 수축기죠. 맨 위에가 여기가 라이트 벤트리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라이트 벤트리클의 챔버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겹쳐서 나오는 것은 라이트 벤트리클의 파필러리 머슬입니다. 가끔 이제 요것을 라이트 septal wall로 착각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게 있는데요. 네, 라이트 벤트리클에 있는 파필러리 머슬이 많이 껴들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septalwall이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지금 하고 있죠. 예, 그것이 여기에서는 두꺼워졌을 땐 이렇게, 얇아졌을 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강의 챔버가 또 이게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고 있죠. 이게 넓어졌을 때랑 좁아졌을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리월이 요 밑에 나오고 있고요. 요 밑에는 이제 허상입니다. 아티팩트, 네, 허상입니다. 이 밑에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2D 이미지를 볼 때 대부분은 뭐 크게 조정하실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초음파의 세팅상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뎁스예요. 예, 뎁스는 뭐냐면 내가 초음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보고 있는 이제 깊이를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 깊이까지 보고 있느냐. 뎁스가 깊어진다는 것은 좀 더 깊은 곳까지 볼 수 있지만 내가 보고 있는 장기를 작게 보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뎁스를 얕게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보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화면을 이만큼 확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장기를 확대해서 볼 수가 있겠죠. 뎁스가 너무 깊으면 내가 보고자 하는 장기가 축소가 돼서 병변을 확인하거나 뭔가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죠. 예, 그럴 때는 뎁스를 얕게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확대시켜서 내가 원하는 그런 장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뎁스를 조정을 잘 하셔야 되고요. 뎁스의 조정은 보통 심장이 잘 보이면서도 심장 주변에 있는 약간의 허상 구조가 보이는 상태로 이게 유지를 하시는 게 뎁스를 가장 적절하게 맞추신 거고요. 이제 위의 사진처럼 이 뎁스가 너무 깊어가지고 내가 보고자 하는 장기가 이 화면에서 거의 뭐 8분의 1, 뭐 10분의 1 정도로 작아지게 되면은 이 화면을 쓰는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뎁스를 얕게 해서 조정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게인 조정인데요. 게인은 쉽게 이해를 하신다면 밝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초음파가 빔을 쏩니다. 빔을 쏘면
각각의 조직에서 그 빔을 다시 반사해서 초음파가 다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때 받아들이는 것을 개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많이 받아들이면 반사된 빔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조직에 대한 정보가 많은 거고요. 반사된 게 적으면 이 조직에 대한 정보가 적겠죠.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면 조직의 정보가 많아지면서 밝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개인이 낮아지게 되면 조직의 정보가 점점 없어지면서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을 적절하게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화면이 너무 어둡다라면 개인을 조금 높이셔야 되고요. 개인이 너무 높아서 화면이 너무 밝고 심장의 내강에 하얗게 무슨 혈전이 떠다니는 것처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혈전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 때는 개인을 좀 낮추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조정하시지 않았을 때는 이게 이제 혈전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정상인지 그런 걸 판단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심근에 또 병변이 생겼을 때 이 병변을 캐치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도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TGC 개인이라는 걸 또 설정을 합니다. 이 TGC 개인이라는 것은 깊이별 밝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깊이별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보시면 그 깊이가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어요. 뭐 여기까지가 1cm, 여기까지가 2cm, 여기까지가 3cm 뭐 요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희가 1cm의 개인 따로 조정할 수 있고요. 2cm의 개인 따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이별로 구간별로 개인을 따로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자 하는 부위가 여기는 너무 밝은데 여기는 어둡게 나온다. 그럴 때는 개인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개인이 제대로 됐다면 한쪽은 병변이고 한쪽은 정상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개인들의 조정도 잘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뭐 다이나믹 레인지나 이러한 것들은 요즘에 세팅을 하지 않아도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좀 하나만 강조를 드리면 여기 프레임 레이시라는 게 나옵니다. 프레임 레이시라는 게 나오는데 이 프레임 레이시 뭐냐면 이 초음파 영상은요 여러 가지 사진을 묶어서 마치 움직이는 영상처럼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 사진이 계속 이렇게 찍히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프레임 레이시 떨어지게 되면 뚝뚝뚝뚝 이렇게 사진이 끊기기 때문에 심장이 움직일 때 이게 뚝뚝뚝뚝뚝뚝뚝 이렇게 끊겨서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심장이 완전히 확장이 됐을 때랑 완전히 이완을 했을 때랑 완전히 수축을 했을 때랑 그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심장의 기능 평가를 하는 게 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레이시 너무 늦어지면 안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심박수가 빠른 아이들에서는 정상적인 프레임 레이스에서는 그 심장의 움직임을 놓치거나 뭐 허상이 생기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땐 프레임 레이스를 좀 빨리 해야 될 수가 있어요. 프레임 레이스를 올리는 방법은 프레임 레이스를 직접 조정하는 다이얼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섹터 프로브의 위스를 조정해서 프레임 레이스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섹터 프로브가 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게 되면 프레임 레이트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고양이처럼 심박수가 굉장히 빠른 아이들에서는 심장이 뛰는 확장했을 때랑 이완했을 때랑 이제 그때 시기를 놓치면서 심근의 두께 같은 것들을 잘못 측정하게 되거나 내강의 크기를 잘못 측정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프레임 레이스를 어떻게든 좀 빠르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방법이 프레임 레이스를 직접 조절하는 다이얼을 만져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 위스를 좁히면 프레임 레이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허트레이트가 빠른, 심장이 빨리 뛰는 아이들도 잘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포커스라고 있는데 포커스는 이제 내가 보고자 하는 부위를 좀 더 잘 보이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포커스를 여기에다 둘 수도 있고 여기에다 둘 수도 있는데 보통은 중간이나 밑으로 그렇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커스를 이제 이 위쪽에다가 둘 때는 피부 병변, 표층의 병변을 볼 때 보통 리니어 프로브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요. 이런 섹터 프로브나 컨벡스 프로브에서는
표층에다 포커스를 놓고 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초음파를 보는 그 초음파의 그 플레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심장 초음파를 볼 때 환자를 처음에 이제 털을 밀고 그 다음에 라이트 레터럴 리컨번시로 이렇게 눕히게 되죠. 그런 심장이 약간 이 에이펙스가 이 위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서 카디악 너치 쪽에 좀 붓게 되겠죠. 그럼 심장 프로브를 이 밑에서 위로 대서 심장을 보게 되겠죠. 그렇게 심장을 보게 됐을 때 심장을 길게 잘라서 보는 것을 저희가 롱액시스라고 해요. 롱액시스. 네, 그리고 이 롱액시스의 수직으로 보는 걸 숏액시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이제 라이트 레터럴 리컨번시로 눕혀서 보고 있는 이렇게 심장 초음파를 대서 볼 때의 심장 초음파 사진을 라이트 파라스터널 뷰라고 합니다. 라이트 파라스터널. 오른쪽에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터넘의 옆쪽에서 보기 때문에 파라스터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사진은 레프트 레터럴 리컨번시로 눕혀져 있죠. 레프트 레터럴 리컨번시로 눕혀져 있고 역시 스터넘의 밑에서 봐서 레프트 파라스터널 뷰라고 하는데 근데 레프트에서는 파라스터널이라는 그런 용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요. 레프트에서 볼 때 보통 이 끝에서 프로브를 대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레프트 에이피컬 뷰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심장을 길게 잘라서 보는 것을 롱액시스 뷰라고 하고요. 그것을 이렇게 자르든 여기에서 90도 돌려서 이렇게 자르든 길게 자르면 롱액시스입니다. 그리고 이 롱액시스의 수직으로 잘라서 보는 것을 숏액시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심장 초음파의 실제 사진을 보면서 그 뷰를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약자로 쓴 것은 라이트 파라스터널 롱액시스, 라이트 파라스터널 롱액시스, 여기는 라이트 파라스터널 숏액시스예요. 라이트 파라스터널 롱액시스의 5 챔버 뷰다. 5개의 챔버를 가진 뷰라는 것이고요. 라이트 파라스터널 롱액시스는 아까 이렇게 눕혔을 때 프로브를 밑에 대고 심장을 길게 잘라서 봤는데 근데 챔버가 5개가 나오는 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챔버가 5개가 그럼 뭐가 챔버가 5개냐? 이렇게 심장 초음파 뷰를 보셨을 때 LA랑 LV랑 에올타랑 RA가 잘 안 나오지만 여기 조금 걸쳐 있죠. RA랑 RV 이렇게 5개의 챔버가 보이는 뷰가 라이트 파라스터널 롱액시스 5 챔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파라스터널 롱액시스 4 챔버는 여기 있는 이제 에올타가 보이지 않고 이제 LA가 보이는 이 뷰가 라이트 파라스터널 롱액시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뷰의 효용성은 비슷합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지만 심장에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했을 때 이제 이 챔버 사이즈를 구할 때도 이 두 개의 뷰 다 이용이 가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막의 변형이나 이런 거 볼 때도 다 이용을 할 수 있고 라이트 벤트리클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도 둘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개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에올타가 있고 에올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 에이트리움끼리의 사이에 있는 이 격벽이 있죠. 이 격벽의 문제를 여기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볼 수가 없다. 예,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VSD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언급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VSD 타입 중에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페리멤브레너스 타입이라는 VSD가 있는데 그것은 이 4챔버에서는 잘 안 보이고 이 5챔버에서 이 위치에서 잘 보이는 VSD입니다. 네,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이제 요 두 개의 뷰도 항상 같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 라이트 파라스터널 5 챔버에서 이 마이트랄 밸브는 이 에올타에서 요 밑쪽에 있죠. 그 다음에 에올틱 밸브가 여기 위쪽에서 이렇게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고요. 근데 이 밸브가 닫혔을 때는 이렇게 LA로 뒤집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닫히게 되고 그리고 밸브가 열렸을 때는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쭉 뻗게 그렇게 열려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파라스터널 포챔버에서도 마찬가지로 밸브가 닫혔을 때 이렇게 LA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열렸을 때는 쭉 뻗는 형태로 보여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사진도 라이트 파라스터널 롱액시스 포챔버인데 이 사진에서 보면 밸브가 이렇게 달라져 있죠. 여기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한데 그리고 여기서도 굉장히 얄쌍하게 스트레이트하게 생겼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 밸브가 굉장히 이렇게 두껍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은 이제 병변이 있다라고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라이트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네, 숏 엑시스가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 밑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파필러리 머슬이 있는 레벨이고요. 그 다음 코다 텐딘의 레벨, 그 다음 마이트랄 밸브 레벨, 그 다음에 LA랑 에올타를 같이 볼 수 있는 레벨, 그 다음에 MPA랑 에올타를 같이 볼 수 있는 레벨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의 그 윈도우에서 이 뷰를 먼저 찾고 파필러리 머슬을 볼 수 있는 뷰를 먼저 찾고 이 프로브의 이 위치는 변화시키지 않으신 채로 윈도우는 그대로 두신 채로 이 프로브의 뒤쪽만 이렇게 내리면 각도가 경사져서 올라가면서 심장이 이제 위쪽을 볼 수 있는 베이스 쪽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하나하나씩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네, 지금 이 A 사진에서 이제 파필러리 머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B 사진에서는 파필러리 머슬이 없어지면서 뭔가 하얀 점들이 스플릿돼서 보이는, 분산돼서 보이는 그러한 구조물이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코다 텐디네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물고기 입처럼 보이는 마이트랄 밸브가 보이고요. 이 밸브가 이제 물고기 입처럼 보인다고 해서 피쉬 마우스 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베이스 쪽으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LA랑 에올타를 보게 되는 그런 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게 되면 MPA랑 에올타를 보게 되는 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LA 대 AO에서 재는 에올타의 위치와 MPA 대 AO에서 재는 에올타의 위치가 다르죠. 네,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잰 에올타의 길이를 이 MPA를 잴 때 이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LA 대 AO에서 재는 에올타의 사이즈랑 MPA에서 MPA랑 에올타를 잴 때의 이 에올타의 사이즈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 다를 수가 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 뷰에서 저희가 어떤 거를 판단해야 되고 어떤 걸 판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레프트 레터럴 리컨번시로 눕힌 상태에서 이 심장의 끝부분에 에이펙스 쪽에다 대고서 이렇게 초음파를 보게 되면 심장을 길게 자르는 그런 에이피컬 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에이피컬 뷰 중에서 공간이 4개가 보이는, 방이 4개가 보이는 뷰를 에이피컬 포챔버라고 합니다. 여기에 LA, LV, RA, RV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이피컬 포챔버를 볼 때는 심장을 길게 잘라서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장 뒤쪽에서 잘라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좋고요. 이게 앞쪽으로 이동해서 볼수록 내가 보는 에이피컬 포챔버가 좀 짧아질 수 있어요. 짧아지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 나중에 이 에이피컬 포챔버를 잡은 다음에 저희가 혈류 속도를 재거나 그럴 텐데 이 속도를 잴 때 아무래도 벡터 값에 따라서 속도가 과소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심장을 길게 잘라야 혈류가 움직이는 속도랑 가장 평행하게 잴 수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가장 과소평가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레프트 에이피컬 모디파이드 뷰가 있어요. 이 모디파이드 뷰는 이 긴 에이피컬 포챔버에서 이 앞쪽으로 조금씩 슬라이딩을 하면서 약간씩 이 뒤로 틸팅을 해서 보는 뷰입니다. 이 내가 보고 있는 위치에서 미끄러져서 앞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레프트 에이피컬 모디파이드 뷰를 보게 되는데
이 모디파이드 뷰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의 리거지테이션, 이 RV에서 RA로 새는 리거지테이션을 잴 때 그게 이제 3000판이기 때문에 항상 이 에이피컬 포챔버에서만 잘 보이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앞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다양한 뷰에서 이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의 리거지테이션을 재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쟀을 때 여기에서 제일 빠르고 잘 나왔다면 여기 걸 이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제일 빠르고 잘 나왔다면 여기 걸 이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에이피컬 포챔버를 볼 때 지금 LA랑 이 LV랑 RA랑 RV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심장이 지금 평행하게 있는 것 같지만 평행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LA랑 LV가 이렇게 서 있으면 RA랑 RV는 이렇게 감싸듯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도 그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의 그 리거지테이션의 방향에 완전히 평행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는 속도는 어느 정도 과소평가될 수 있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레프트 에이피컬 뷰에서 보고 있는 위치를 전혀 바꾸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90도 이렇게 돌려만 주시면 그러면 투챔버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투챔버 뷰는 일반적으로 사용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이제 심슨법으로 뭔가 이제 LV의 볼륨의 변화나 이런 거를 측정하시는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투챔버를 이용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챔버까지 이용을 꼭 안 하셔도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럴 때는 굳이 이게 반드시 필요한 뷰는 아니다. 근데 이용하시면 좋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에이피컬 5 챔버인데요. 5 챔버는 아까 4 챔버에서 공간이 하나 늘어난 거죠. LA, LV, RA, RV, 그 다음에 에올타가 같이 보이는 뷰입니다. 이 뷰에서 저희가 나중에 에올틱 벨로시티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에이피컬 5 챔버 뷰 같은 경우에는 아까 4 챔버를 잡은 상태에서 약간 로테이션을 시킨 상태에서 조금 더 프로브를 뉘어서 그렇게 보시게 되면 보통 이러한 이제 5 챔버가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서브코스탈 뷰가 있죠. 서브코스탈 뷰는 아까 갈비뼈의 맨 뒤쪽에서 간을 통해서 심장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여기 간이 나오고 간의 바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심장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레프트 에이피컬 5 챔버랑 서브코스탈 뷰는 둘 다 이 에올타를 잘 보기 위한 뷰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레프트 크레니얼 뷰인데, 레프트 크레니얼 뷰에는 레프트 크레니얼 숏이 있고요. 숏은 이제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긴 축에 수직인 게 숏이죠. 이 숏 엑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롱 엑시스, 길게 잘라서 보는 롱 엑시스 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둘 사이에서 보는 모디파이드 뷰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레프트 크레니얼 숏이나 롱이나 모디파이드 뷰는 보통 펄모너리 아터리에 문제가 있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거나 또는 이제 PDA 같은 것을 확인할 때 많이 이용하시는 뷰입니다. 근데 이러한 크레니얼 뷰는 아까 이 에이피컬 뷰는 이 뒤쪽에서 프로브를 댔었잖아요. 크레니얼 뷰는 프로브가 이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쪽까지 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프로브를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갈비뼈를 여러 개 한 두세 개 정도를 타고 앞으로 오시면서 이렇게 숏엑시스를 잡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그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강의한 내용이 대부분 개의 심장 초음파에 대한 내용이죠. 네, 개의 심장 초음파에서 중요한 거는 개에서 이제 어떠한 심장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가를 알고 그 심장 질환에 맞는 심장 초음파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먼저 가장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이 캐나인 믹소마터스 마이트럴 밸브 디지즈다라는 것이고요.
이 믹스마토스 마이트럴 밸브의 마이트럴 밸브 디지즈라고 하는 것은 밸브의 변형이 오는 것과 그 다음에 코다 텐디네의 변형이 오는 것을 같이 포함한 말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아이들에서 이러한 믹스마토스 마이트럴 밸브 디지즈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코다 텐디네 럽처도 나이가 많은 아이들에서 생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심장병이 걸려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호흡곤란으로 내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들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진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 병원별로 그러한 진단 프로토콜을 만들어 두시면 응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모든 진료진이 똑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심각한 임상 증상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산소를 주면서 엑스레이를 촬영하거나 초음파를 볼 수도 있고 산소를 주고 좀 안정화된 다음에 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응급처치를 해서 이제 완전히 안정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을 때는 계속 이제 산소를 주면서 이러한 검사들을 진행을 하셔야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심장 초음파를 보시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거는 털이 빳빳한 아이들 그리고 빽빽한 아이들 둘 다 털을 미셔야 된다는 거고요. 털이 굉장히 가늘고 이게 물을 뿌리면 그냥 흉벽에 촥 붙는 그런 말티즈나 요크셔 테리어 같은 품종들은 굳이 밀지 않으시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심장 초음파를 보는 그런 윈도우는 이제 오른쪽에선 카디악 너치라는 윈도우가 있는데 이 너치라는 윈도우를 그 해부학책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이게 완전히 이게 덮여 있는 흉벽에서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손을 대셔서 이제 심박이 가장 잘 느끼는 부위를 찾아서 심장 초음파 프로브를 대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장 초음파를 볼 때 자세는 레터럴 리컨번시로 주로 보게 되는데 이게 레프트 레터럴 리컨번시고 요게 이제 라이트 레터럴 리컨번시죠. 네, 요런 뷰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ACVIM 스테이지에서 B2 단계가 그때부터가 이제 임상적으로 좀 유의미한 단계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B1 단계까지는 약을 쓰지 않고 B2 단계부터 보통 약을 쓰기 때문에 B2 단계의 진단이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B2를 진단할 때 청진상에서 그레이드 3 뭐뭐가 들리면서 VHS가 10.5 이상이고 그 다음에 LA 대 AO가 1.6보다 크고 LVITDN이 1.7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스테이지 B2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심장 초음파가 이용이 불가능하다. 엑스레이만으로 이 스테이지 B2를 진단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VHS가 11.5보다 크거나 아니면 브리드 스페시픽한 리퍼런스 레인지보다 더 크게 VHS가 측정이 되거나 그리고 VHS가 예전에 측정했던 것보다 6개월 이내에 0.5 이상 커지거나 V라스가 3 이상이라면은 저희가 이제 스테이지 B2를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 파라스터널 롱에시스에는 5챔버랑 4챔버 두 개가 있다고 했고요. 5챔버는 에올타를 포함해서 LALV, RARV가 보이는 뷰고요. 그 다음에 4챔버는 LALV, RARV만 보이는 뷰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라이트 파라스터널 쇼덱시스 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필러리 머슬 레벨, 쿼다 텐디네 레벨, 마이트랄 레벨, 그 다음에 허트 베이스 레벨에 이렇게 두 가지 레벨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레프트 에이피컬 뷰에는 레프트 에이피컬 4챔버, 5챔버, 그 다음에 모디파이드 뷰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서브코스탈 뷰는 갈비뼈의 맨 뒤쪽에서 간을 통해서 에올타를 보기 위한 뷰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크레니얼 뷰는 이 레프트 에이피컬 4챔버나 5챔버 뷰에서 앞쪽으로 미끄러지듯이 쭉 앞으로 가서 보는 뷰고요. 보통 이제 펄모너리 아터리에 문제가 있을 때 펄모닉 스테노시스 같은 걸 뭐 추가적으로 진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PDA 같은 걸 진단할 때 많이 이용하는 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심장 초음파의 이제 기초에 대한 내용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심장 초음파의 기초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 어떻게 저희가 심장 초음파를 실제로 보면서 판독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